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FDA와 타이베이 미팅이 D-4일 정도 남았습니다. 항서제약의 현지기사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장중 65,600원 정도 고가 찍고 지금 원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기사를 현지기사 중심으로 좀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번 FDA 이제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항서제약이 이제 참여를 하고 결국 이제 올 16일에 나왔던 CR레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카톡방에서도 질문이 있으신데요. 이번 미팅을 통해서 뭐 클래스 1, 2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FDA 미팅을 통해서는 그냥 이 CR레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적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수정 보완을 하고 리서브미션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제출하고 나면 FDA 이제 CDR에서 이제 acceptance letter가 보내지고 난 다음에 그 CDR에서 이제 결국 컨펌으로 클래스 1, 2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팅하고 이제 미팅에서 이제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이 있으셔서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항서제약이 이제 어떻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야 이번 CR레터 관련해서 대응에 관련되는 부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지에서 이제 분위기들을 계속 이제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일단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이게 현지 기사입니다. 현지 기사에 이제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자, 항서제약은 이제 2000년도에 상해 정권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설립한 지는 이제 1970년도에 됐으니까, 나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중국 최고의 제약회사로 시장 가치,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으로는 국내 제약사 중에서 1위입니다. 예, 중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로 글로벌 가능성이 가장 포텐셜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ROE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 그래서 분모가 이제 자기 자본이고요. 그러니까 자본이고 위에가 이제 당기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워렌 버핏 수준을 보면 한 12%가 넘어야 이 복리로 좋은 결과를 낸다 했는데 2019년도 22.44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 이제 기간이 들어가면서 2020년도에도 21.20 굉장히 고수익을 내면서 하다가 2021년도부터 이때 이제 9월 달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전 세계가 이제 고점을 치고 내려갈 때인데요. 2021년도에 이제 12.94로 거의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2022년도에도 9.51, 작년도에도 10%니까 이전에 한참 잘 나갔을 때보다는 지금 ROE가 떨어져 있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수익성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부터 이제 이런 ROE와 주가 영향이 가장 이제 워렌 버핏 기준을 보면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ROE의 어떤 하락과 더불어서 주가도 빠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분석된 기사인데요. 자, 재정적인 측면은 이제 재무적인 구조,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살피는 건데, 금방 말씀드렸던 ROE가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표를 보게 되면 2020년도까지 좋았던 부분들이 최근 한 3년도까지는 이제 10% 이제 초반 이하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2019년도 이전 수년 동안에 굉장히 수익성이 높았다가 지난 3년 동안에 이제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ROE가 예년보다 크게 낮아졌는데 그 이후로 중국에서 약가이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보통 빠진 게 아니고요. 그냥 90%씩 그냥 후려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약가이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압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액과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런 반면에 이제 R&D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R&D 투자가 이제 줄게 되면 결국 이제 제약회사라든지 신약 개발회사들은 신약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자 하기 때문에 R&D 투자가
줄게 되면 장기적인 어떤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R&D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또 단기 수익성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수익을 기대하기 위한 지출에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 일단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R&D 투자할 때 이제 연구개발비 이게 이제 영업 판관비 그러니까 요런 쪽에 이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을 이제 좀 떨어뜨리게 하는 흐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5년간 R&D 투자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이진사도 이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항서제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받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이트 라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R&D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한 8위 정도 수준의 능력과 지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재무구조상에서 이제 안정성 관련되는 이제 이자 부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조달이 많으면 영업의 비용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부 부채가 기본적으로 크게 없다. 예, 보시게 되면 여기 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자산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무 구조는 뭐 탄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R&D를 이제 주로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제 임상 3상을 하게 되면 뭐 비용 처리를 이제 비용화하지 않고 자산화 처리하는 게 있죠. 그래서 개발비를 이제 자산화 처리하는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통 3상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자산화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 누적 이제 R&D 투자 금액이 61억 위안. 그러면 이게 뭐 원화로 따지면 거의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거의 뭐 한 1조 가까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21년도부터 그 투자에 대해서 지금 허가가 받아 있는 SH6390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케미칼입니다. SHAR 3162도 다 항암제 라인인데요. 다 케미칼 쪽에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에 났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상장을 하고, 그러니까 HLB하고 이제 이렇게 정식적으로 IPO 한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회 상장이라든지 뭐 M&A 통해 가지고 이 바이오를 하게 되면 초기에 자본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주주도 이제 돈이 좀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금 조달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정식 IPO를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자본 조달을 한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자본 조달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재정 여력은 상당히 좀 뛰어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게 주로 이제 R&D라든지 생산 판매를 주로 하고 예전에는 이제 뭐 케미칼이라든지 뭐 제네릭 위주를 하다가 이제 그 신약 개념으로 이제 항암제 중심으로 여기도 완전히 이제 탈바꿈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 혁신의약품 세계 보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 있기 때문에 FDA 어떤 이제 진출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희귀의약품 지정 한 건, FDA 패스트 트랙 한 건,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제 프랭크 지양 부사장이 이제 영입되면서 글로벌 진출에 이제 진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5건의 외부 라이센스 계약도 이제 체결할 만큼 국내 쪽에 이제 가격 인하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 진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런 진출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간암 관련되는 CR 레터 관련되는 부분들도 빠르게 조기 처리해서 리서브미션으로 갈 수 있는 항서제약의 어떤 모습이 이제 필요하고 이제 충분히 그럴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도 말까지 이제 중국의 이제 의료보험 카탈로그에 13개의 시판 혁신 약물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 뭐 5,000명 이상의 R&D 팀을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명의 임상 R&D 전문가가 90개 이상의 그러니까 독립적인 혁신 제품의 R&D를 지금 하고 있고 임상만 300건 이상을 하죠. 그리고 작년도 매출액은 228억 위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원화로 계산하면 한 3조 정도
되죠. 그리고 총이익 마진은 굉장히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결국 이게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업 비용들을 빼니까 거기에 이제 이 판관비 쪽에서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 총이익 마진은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이제 이익 마진율은 좀 떨어지잖아요. 보통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 마진 자체가 한 40%, 50%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절반이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R&D 비용을 많이 쓴다는 거. 베이진사도 사실은 FDA 허가 약물이 3개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R&D에 엄청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항서제약과 베이진사가 이 R&D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계 상황은 제약업종은 결국 이제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고령화와 생활 수준이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지출 자체가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계의 이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만 약가의 어떤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약회사의 핵심은 결국 R&D와 마케팅입니다. 빅파마가 R&D와 마케팅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한 회사들은 R&D는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마케팅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이제 그 HLB 같은 경우에도 엘레바텔프 중심으로 직판을 준비를 하고 R&D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대단한 도전이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양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R&D 투자를 진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교 대상에 보시게 되면 요 이제 CSPC 요게 이제 뭐 영문명으로 우려 있고 중국이 이제 한자로 보면 이게 석약그룹입니다. 이거는 이제 1998년도에 이제 설립되어서 FDA 이제 2019년도에 시안닝이라고 하는 이제 고혈압 협심증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FDA에서 허가를 받은 베이진 요런 회사랑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항서제약의 이제 부분들에서 CSPC 이런 회사랑 비교하는 것이 FDA 승인된 회사랑 현지에서도 비교를 많이 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항서제약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관점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LB의 주가 관련된 부분과 계열 종목은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